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와 벌 3 이민우.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그녀를 향해 한 발짝을 내딛자 두냐는 권총을 쏘았다. 총알은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뒤쪽 벽에 맞았다. 그의 관정놀이를 따라 가느다랗게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웃었지만 음산하게 다시 쏘아보라고 말하며 두냐에게 다가왔다. 두냐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다시 쏘았으나 이번에는 불발이었다. 그녀는 두 발짝 앞에 그에게 권총을 내던졌다. 나를 놓아줘. 두냐가 애원하며 말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절망에 몸소리쳤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끔찍한 투쟁의 순간이 지나갔다. 그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시선으로 두냐를 보다가 그녀에게 열쇠를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두냐에게 어서 가버리라고 외쳤다. 두냐가 방을 빠져나간 후 창가에 잠시 서있던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 미소는 애처롭고 슬프고 힘없는 절망의 미소였다. 그는 두냐가 던진 권총을 집어들었다. 아직 탄알 2발과 내관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내내 그는 거리를 쏘다녔다. 술을 마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옆방의 소녀를 방문했다. 그는 소녀에게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주었다. 폐병에 걸린 엄마마저 죽어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라스콜니코프의 일은 영원히 비밀에 붙일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의 몫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아메리카 같은 남의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놀람과 경악과 의혹을 소냐에게 남긴 채 다시 거리로 나갔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페테르부르크를 흐르는 네바강을 향한 도로를 걸었다. 미끄럽고 더러운 목조 포장도로였다. 그의 눈에 높게 솟은 소방망루가 보였다. 그는 그곳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두냐를 떠올렸다. 젠장, 하여간 그녀라면 나를 어떻게든 개간천선하게 했을 텐데.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두냐가 던지고 간 권총을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그리고 공이치기를 당겼다. 자수한 라스콜니코프와 시베리아로 간 소냐. 바로 제가 그때 관리 미망인인 노파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간 라스콜니코프는 경찰서 부서장에게 조용히 띄엄띄엄하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그의 불우한 처지와 그 속에서도 그가 베푼 선행 그리고 자수했다는 점이 잠작되어 그는 8년의 시베리아 유행에 처해졌다. 소냐는 그를 따라 시베리아로 향했다. 소냐는 시베리아에서 삭바느질을 했다. 그리고 틈틈이 라스콜니코프를 면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소녀에게 신경질 내고 거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녀가 몸이 아파 한동안 면회를 오지 않자 몹시 울적해했다. 유영수의 제수들 모두가 그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소녀를 좋아했다. 그녀는 성탄절에 감옥 사람 모두에게 피로그와 칼라치, 부드러운 빵을 나눠주었고 제수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보내려는 편지를 대신 써주고 붙여주기도 했다. 소냐가 라스콜니코프에게 가려고 그의 작업장으로 가다 제수 무리들을 마주치면 제수들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소피아 세면노브나 소냐, 당신은 상냥하고 인정 많은 우리 어머니요.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저 그친 유행수들이 이 작고 여유인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느 화창한 날 이른 아침 라스콜니코프는 작업장인 강기석으로 향했다. 이곳으로 보내진 제수는 3명뿐이었다. 한 명이 호성병과 함께 연장을 가지러 요새로 갔고 다른 한 명은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라스콜니코프는 통나무 위에 앉아 광활한 주변 전경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갑자기 그의 옆에 소냐가 와 있었다. 살가문이 다가와 나란히 앉은 것이었다. 소냐는 그에게 평소처럼 조심스레 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라스콜니코프가 뿌리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날은 달랐다. 둘이 맞자 번소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깨달은 사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란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무한히 사랑한다는 것, 마침내 이 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방법.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 보면
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나 무언가 화끈해질 것이 필요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있어서 키운 캐릭터가 같기는 하지만 여차하면 리셋해서 다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몬스터들 속으로 돌진하기도 하고 끝판왕에게 덤비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도 리셋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나간 삶의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보 같았던 실수들 이제와 생각해보면 잘못된 선택들,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일들, 놓쳐버린 기회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도 셀 수도 없이 많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입니다. 만약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지금은 인생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살 수 있을 텐데 마치 실패로 끝난 첫사랑보다는 두 번째 사랑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말이죠. 인생이든 사랑이든 처음 해보는 것들은 아쉽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도 리셋이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가능한 망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아니어도 두 번째처럼 살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위에 소개된 라스콜리니코프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는 끔찍한 살인자였지만 소녀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소녀의 손을 잡음으로 해서 분명히 그는 그 이후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두 번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자살로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마감했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두 번째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요구를 했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고백을 했습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요구는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지만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백은 자책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끔찍한 범죄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향한 죄질이었으며 밥을 굶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빚을 내어 보내준 전 재산을 소녀 아버지의 장례식에 쓰도록 내놓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고백을 이끌어냈고 제발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반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양심으로부터 나와 반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터 맥윌리엄스, 죄책감은 우리 자신을 향한 분노다. 미국 시인 피터 맥윌리엄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으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반성이 있을 리 없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라스콜리니코프의 두 번째처럼 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의 양심과 반성 때문일 것입니다. 굳이 인간의 본성이니 하는 거창한 말을 꺼내지 않아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혹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반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듯이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죄책감은 진정한 죄책감이 아니겠지요. 두 번째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처럼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얻지 못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같은 실수와 잘못을 최소화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새로운 이야기가 한 인간이 점차 새로워지는 이야기이자 점차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점차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성을 통해 구원받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야기를 끝내며 그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제아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인생에게 새로운 세계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낡은 세계와 늘 똑같은 낡은 인생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1번째 인생 탐구를 마무리합니다.